네. 두 분 박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인구 감소를 그저 문제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변화된 환경에 얼마나 신속하게 적응하고 대처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변경해 가면서 이 인구 감소에 대처해야 될지 그 점을 좀 논의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박사님, 그 국토 균형 개발하면서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걸로 하나로 뭐 공공기관 이전 이런 걸 우리가 추진해 왔습니다. 이 정부가 한편으로는 이런 철학으로 가고 한편으로는 저런 철학으로 가고 효과가 달성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좀 아무래도 복잡하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저는 조금 뭐 평가하기가 제 입장에서는 쉽지는 않으신데 저희 혁신도시에 1기가 있고 2기가 또 있잖아요. 그거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혁신도시가 2012년부터 이제 조성을 해서 한 10개 혁신도시가 이미 건설은 완료된 상황이고요. 그렇죠. 이전 공공기관도 뭐 한 98% 이상 다 이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정주 인구라든가 뭐 기업 유치, 그다음에 세수, 지방 세수 확대 뭐 이런 부분에 좀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그 혁신도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공공기관이 이전하고 또 거기에 기업을 유치하고 거기에 있는 학교와 해서 산학연을 연계해서 그 지역에 대한 혁신 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겠고요. 그와 더불어서 또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그 인구에 대한 분산 효과 이런 부분도 곁들여서 볼 수 있는데요. 그 혁신도시로 이주한 사람들 좀 보면은 수도권에서 이주하신 분들이 한 20% 정도 되고 그 혁신도시가 있는 해당 시군에서 오신 분들이 한 60%, 그 이외의 분들이 한 20% 이렇게 정도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뭐 일정 부분에 대한 인구의 좀 분산 효과는 어느 정도는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건설은 다 끝난 거고 말씀하신 혁신도시 얘기는 이제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조성되어 있는 정주 기반에 대한 질적인 개선, 그리고 또 장기적인 발전 산업, 발전 방향,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주변 지역과의 상생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이라는 것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혁신도시별로 주요한 테마가 뭐고 그에 따른 특화 발전 방향, 전략이 무엇인지를 지금 다 계획을 세운 부분이 있고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면 이런 혁신도시가 지방의 성장 거점, 지역의 성장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또 성장 거점이 되면 이제 주변 지역까지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아까 헬스케어 산업이 아주 유망 성장 산업으로 잘 설명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이 헬스케어 산업 쪽이 잘 발전되게 하려면 지금 제도 여건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의료 산업은 가장 대표적인 규제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의료와 교육 이 두 가지가 그런데 뭐 아까 그런 식의 이제 헬스케어라는 게 이제 요즘에는 이제 데이터 수집 능력이 좋아지고 이 컴퓨팅 능력이 좋아졌기 때문에 빅데이터 처리가 쉬워지고 또 빅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면은 산업의 효율성을 많이 높일 수가 있는데 일단은 뭐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 보호가 워낙 강하고 그래가지고 그 데이터를 모은다 해서 연구 목적으로 쓴다 하더라도 그 사실 활용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웨어러블 기기를 이용했을 때 그와 관련된 그리고 그와 관련된 생체 정보를 활용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의료법에서 이게 이제 원격 의료가 우리나라는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 의료가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아직도요? 네, 아마 좀 당분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예, 일본이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보수적이었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재작년에 일본에서도 원격 의료를 전면적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그런 좀 선도적으로 이게 좀 개선이 될 여지가 많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풀리면은 그래도 이와 관련 산업이 이제 고부가치 산업들이 많으니까 서비스들이 그렇죠. 많으니까요. 그럼 뭐 고용 창출도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우리 부가치를 내부에서의 산업 발전도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앞서가야 우리가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가지는 건데 이렇게 붙잡아 놓고 있는 게 아쉬운 점인 것 같습니다. 예. 이게 통계 수치가 보여주는 착시가 꽤 있는 것 같아요, 박사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인구 감소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생산 가능 인구가 준다. 생산 연령이 준다. 이런 거잖아요. 그것도 뭐 15세에서 60세? 예, 기준으로 하니까 그렇지 그걸 확장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지표나 지수가 변경될 필요도 있어 보여요.
예, 사실 아까 이제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도 이제 15세에서 64세고, 그다음에 정년 돌목이 돼 있고, 근데 이런 기준 자체가 사실은 이미 그 한 뭐 4, 50년 전에 다 만들어진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 누가 지금 15세에 나와서 일합니까? 사실 그 거의 없죠. 지금 우리나라는 저희 남자건 여자건 그렇지만 대부분 대학을 이제 다니게 되고 그러면은 20대 중반부터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남자 같은 경우 군대 갔다 오고 이러면은 뭐 20대 후반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리 빠르라도 뭐 고등학교는 졸업하고 그렇죠. 예, 아무리 못해도 18세는 넘어가야지 어떻게 15세부터 잡아 있는 것도 다 옛날의 그 기준이고 요즘 뭐 노인층에 대한 그것도 65세가 너무 빠른 거 아니냐. 그렇죠. 예. 그래서 뭐 67세로 좀 뭐 2년 연장하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사실 그 정년 연장이라는 게 꼭 필요한데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독일에서도 그 정년 연장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연금 수령 나이를 이제 같이 상승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어려움도 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프랑스하고 독일에서 201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그걸 했고 그걸 이제 추진했는데 한꺼번에 올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독일 같은 경우도 1년에 1개월씩 그래서 12년 동안 1년 늦추는 걸로 기업이든 아니면 공공기관이든 이래서 충분히 그 충격을 흡수할 수 있게끔 했고요. 완전히 인구 절벽 시대에 뭐 산업이든 모든 게 이제 엄청 이제 앞으로 이제 한 뭐 1, 20년 만에 확 바뀔 텐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 지금 뭐 정책적으로 특히 인구 감소 변화에 따른 뭐 산업 정책의 방해랄지 이건 아주 역점적으로 꼭 필요하다. 이거는 뭐 이런 말씀이 좀 계실 것 같은데 정책의 변화랄지 뭔가 네, 주문이랄지. 강조 좀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저는 사실 장기적으로 이게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상당히 좀 걱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비를 먼저 해야 되고요. 또 그리고 고령화로 가면서 이제 지금 우리나라도 체질 개선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됐고 더 이상 뭐 우리 저임금이나 뭐 저부가가치 생산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도 상당히 지금은 이제 해외에서 볼 때도 이제 선진국 반열로 보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그러한 흐름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최근의 트렌드, 그 4차 산업혁명의 결과물을 갖다가 빨리 상업화시키고 거기서 더 많은 부가가치를 끌어낼 수 있도록 좀 규제, 그러니까 정부가 뭘 지원을 해주는 것보다 네, 규제를 안 하는 게. 예, 그러니까 규제 현재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 풀릴 수 있는 것들, 새로운 그 신산업들, 특히 신서비스들이 이게 시장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이 많이 막혀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의 규제를 갖다가 좀 쉽지는 않지만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해관계자들의 그 이해 조정을 하는 능력을 갖다가 정부가 좀 발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좀 길을 좀 터줬으면 합니다. 정부가 주도하기보다는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규제를 뭐 풀어주는 방법을 산업 성장을 위해서 규제를 풀어주는 일에 집중을 해라 그렇게 들립니다. 너무 감사한 말씀이십니다. 민 박사님은 덧붙일 말씀 없으십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인구가 감소할수록 이제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서로 이렇게 협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단일 지자체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럼 결국은 굉장히 지금도 연계 협력 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많긴 한데 어렵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오게 되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수밖에 없을 거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혁신도시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또 그 주변 지역하고 같이 연결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비슷한 규모의 인접해 있는 시군끼리 서로 연합해서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부분 그렇게 해도 될 수 있고 또 대도시하고 그 주변에 있는 지역하고 같이 대도시에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같이 활용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앞으로는 이렇게 서로 간에 협력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고령화가 된다고 해서 좀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런 지역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산업 기반이 취약한 그런 지역에서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령화가 늘어났다는 부분은 또 여가 활동할 수 있는 인구 자체가 늘어난다는 거고 그 수요가 늘어나는 그런 수요를 또 지역에서는 받아들여서 지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좀 어떻게 잘 적응할 수 있는 방법만을 좀 많이 찾는 부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인구 감소는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대처하는가는 사람의 몫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해도 늦습니다. 심각한 인구 절벽은 우리 산업은 물론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게 될 텐데요. 정책은 타이밍입니다. 더 늦지 않도록 정부의 정책이 시급한 때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정책, 이제 우리 산업의 생존이 걸린 문제가 됐다는 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